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들, 인생의 판을 바꾸는 무의식의 힘, 정신분석가 정도원 지음, 지와인에서 펴낸 책입니다. 목차를 먼저 살펴볼게요. 저자의 말, 프롤로그 인생의 판을 바꾸려면, 첫 번째 판, 헤어져야 하는 것과 헤어지려면, 두 번째 판, 꿈이 현실이 되려면, 세 번째 판,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 네 번째 판, 내가 숨긴 나를 찾으려면, 다섯 번째 판, 확신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여섯 번째 판, 망설이지 말고 움직이려면, 일곱 번째 판, 다른 사람과의 경계선 지키기, 여덟 번째 판, 끝없는 외로움에 잘 대처하는 법, 에필로그, 후회할 시간에 성찰합니다. 저자의 말, 글을 쓴다는 행위는 독백이 아닙니다. 쓰는 사람과 쓰는 글 사이에 끊임없이 주고받는 상호작용입니다. 내가 글을 쓰고 내가 쓴 글이 나를 읽어냅니다. 생각이 있어서 글을 쓰는 것이 아니고 글을 써야 생각할 수 있기에 글을 쓴다는 말도 있습니다. 쓰고 읽기는 읽히면서 쓰기를 계속하는 행위와 정신분석가와 피분석가가 듣기와 말하기로 주고받는 행위는 거울 속 이미지처럼 닮아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에 대한 다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10여여 년 전에 세상에 내놓았던 첫 책, 프로이트의 의자는 감사하게도 아직도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정신분석학 공부를 계속해온 결과물로 이제 새 책을 선보입니다. 이 책은 주요 일간지에 게재했던 칼럼을 기반으로 단행본의 성격에 맞추어 정리, 보완하고 새로운 내용도 담아 균형을 잡고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인생의 판을 바꾼 것과 같습니다. 집의 형태는 유지하면서 내부를 다시 손보아 살기 편안한 집을 다시 지은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삶의 판을 바꾸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작부터 출간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지와인 김보경 대표와 실무진에게 감사드립니다. 2021년 봄 정도원. 프롤로그 인생의 판을 바꾸려면, 인생이라는 커다란 바구니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름의 작은 바구니 3개가 놓여 있습니다. 작은 바구니 각각 여러 판의 삶의 이야기가 담깁니다. 이미 지나간 것이니 과거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자체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의 판을 바꿀 수 있다면? 과거는 한 가지 판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바꿀 수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정해지지 않은 현재와 미래처럼 과거도 모습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매력은 살아온 이야기의 판을 개작, 고쳤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판을 바꾸면 현재가 달라지고 현재가 달라지면 미래가 보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단절된 것이 아니고 인생이라고 하는 바구니 속에서 서로 이어지면서 대화하고 소통합니다. 정신분석은 살면서 만들어지는 이야기의 판을 바꾸도록 돕는 학문이자 기술입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을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를 읽는 관점은 새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개인사적 진실을 수정할 수는 없어도 서술적 진실로 다르게 풀어낼 수는 있습니다. 분석을 받는 사람은 분석가와 함께 자신의 과거를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현재를 보다 자유롭고 새롭게 살고 미래를 꿈꿉니다. 판을 바꾸는 힘은 무의식 속에서 삶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갈등 구조를 변형하는 작업에서 나옵니다. 정신분석학계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 역시 판을 바꾼 사람입니다. 당시 19세기 후반기 의학은 진단 위주였고 치료 방법은 현대의학과 비교해 극히 원시적이었습니다. 정신과 치료도 환자를 병실에 가두고 별 효과도 없는 치료법을 실험적으로 써보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프로이트가 등장하면서 마음의 심층을 말로 치료해 정신질환자를 돕는 정신분석학회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1993년 시사주간지 타임은 표지에 프로이트의 얼굴을 싣고 프로이트는 죽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정신분석학의 가치와 효용성에 도전한 것입니다.
무시하지 않고 왜 도전했을까요? 프로이트가 판을 바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싫든 좋든 판을 바꾼 사람을 역사에서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이어서 2006년 프로이트 탄생 150주년을 맞아 경쟁지 뉴스위크는 표지에 프로이트 얼굴을 넣고 반대로 프로이트는 죽지 않았다 라고 했습니다. 19세기 말에 세상의 모습을 보인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을 21세기에도 논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이미 한 줌의 재가 된 프로이트가 아직도 살아있다? 그가 만든 정신 분석학의 쓸모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통찰하는 정신 분석학의 힘이 3세기에 걸쳐 프로이트라는 인물을 살아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당연히 프로이트에게도 팬클럽이 있습니다. 정신분석가들은 물론이고 문학, 음악, 미술, 광고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중 한 시인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나 자라고 공부한 그는 젊어서 미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정신분석학에 열광했고 정신분석학의 탄생지인 비엔나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이 시인은 위스턴 오든입니다. 그는 프로이트를 추모하며 라는 글에서 프로이트는 한 사람의 인간을 넘어 인간성 전체에 대한 두드러진 견해라고 했습니다. 정신분석학은 말로 하는 모든 치료의 근원이자 심층 심리학의 대표주자로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미국, 프랑스 외에도 중국, 일본, 타이완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중국은 정신분석학의 신생국이지만 두 해마다 개최 도시를 바꿔가며 국내 학회를 엽니다. 국내 행사인데도 매번 1000여 명이 가까운 중국인과 외국인 학자 수십 명이 참석합니다. 일본은 프로이트가 직접 정신분석가 수련을 허락한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합니다. 타이완은 소수의 힘으로 국제 정신분석학회 아시아태평양 학술대회를 주관한 바 있습니다. 저는 한국인 정신분석가입니다. 정신분석학의 도움을 받아 한국인의 마음을 넓고 깊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개인의 마음도 풀어주고 사회 갈등도 줄이는 데 기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조상들이 쌓아온 지혜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공부해 우리의 정신분석학이 국제학계에 기여할 때를 기대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일본 문화의 특성을 정신분석학에 접목해 독특한 이론을 내놓았습니다. 중국도 잠재력이 아주 큽니다. 공자, 맹자, 노자, 장자 등 사상가들이 남긴 풍부한 지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국제학회 기조 강연으로 제가 발표한 오이디푸스 왕과 심청, 한국의 오이디푸스에 관하여 대해 특히 서양 분석가들이 먼 길을 온 보람을 찾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미미한 시작일 뿐 갈 길이 멀고 멉니다. 간략하게 강연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양의 오이디푸스는 전형적인 정복자입니다. 델파이의 신탁을 듣고 두려움에 쌓인 부모가 출생 직후에 죽으라고 그를 버렸지만 양치기가 구해서 이웃 왕국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성장 후에 그 역시 운명을 피하려고 떠난 여행길에서 만난 생부를 시비 끝에 죽이고 결국 생모를 차지해 자녀들까지 낳는 폐륜을 저질렀습니다. 폐륜의 진실을 찾아내자 자기 손으로 눈을 멀게 한 후 방랑을 떠납니다. 프로이트는 이 이야기에서 남자아이가 아버지를 멀리하고 어머니를 차지하려 한다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여자아이는 반대로 어머니를 멀리하고 아버지를 차지하려는 성향을 보입니다.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해소되면서 도덕과 양심을 관장하는 초자아가 발달한다고 했습니다. 세대를 넘어 한국인이 사랑하는 심청전의 주인공 심청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고 눈먼 아버지의 손에서 마을 아주머니들의 젖을 얻어먹고 자랐습니다. 아버지 눈을 뜨게 하려고 공양미 300석에 자신을 팔고 바다로 뛰어들지만 왕비가 되고 아버지도 눈을 떠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로 이어집니다.
심청의 마음에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작동하지만 효행이라는 문화적 틀을 얹어서 정반대로 비극적 결말이 아닌 모든 사람의 행복으로 결론을 냈다는 점이 흥미로운 차이입니다. 오이디푸스 왕이 어둠이라면 심청은 빛입니다. 문화와 민족을 떠나 공유되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보편성은 인정하면서도 서양의 오이디푸스 왕과 한국의 심청전을 비교 분석해서 새로운 관점을 이야기하는 점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어두운 측면에 몰입해 있는 서구적 사고를 흔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양의 정신분석 개념을 한국인의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듯이 내 삶의 판을 바꿔서 다시 써내려 간다면 과거에 사로잡혀서 현재와 미래를 헛되게 소비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점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젖힙니다. 이 책을 읽는 분들이 자신의 삶에 얽혀 나를 구속하고 있는 상실감, 환상, 자기애, 정체성, 초자아, 열등감, 공격성, 외로움 같은 문제의 매듭을 풀기를 바랍니다. 삶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 인생의 판을 바꿀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판, 헤어져야 하는 것과 헤어지려면 상실감 다루기. 있는 것과 잊히는 것. 기억은 지켜내는 일입니다. 망각의 병인 치매가 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는 관심의 대상이지만 환자가 잊은 사람은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잊은 부모도 애처롭지만 잊힌 자식도 딱합니다. 죄짓고 숨는 사람을 빼고는 누구도 망각의 대상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추모회는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행사입니다. 효를 행하는 제사와 성묘는 조상을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설, 추석, 생신 모임은 살아계신 분에게 기억하고 있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집단적 맹세는 자손에게도 중요합니다. 서로 간의 관계를 재확인하면서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굴곡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됩니다. 어울리며 사는 것이 삶의 본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잊힌다면 본질이 훼손된 것입니다. 잊힌 사람의 자존감은 흔들립니다. 잊은 사람과 맺은 연결이 끊어진 것입니다. 평소에 편지도 쓰고 카드도 보내는 이유는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부모는 세월이 흘러도 아이를 통해 자신이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름 대신에 누구 아빠, 누구 엄마로 불려도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고 있는 자식에게 느끼는 조급함에는 기억의 고리가 끊어질 것 같은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복면으로 정체를 가리고 노래하는 프로그램을 즐겨봅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끝까지 못 알아보면 섭섭해합니다. 복면을 벗는 순간 그 사람은 기억을 넘어 다시 태어납니다. 여러 출연자들의 출연 동기가 그러합니다. 잊힌 사람은 잊은 사람의 행위를 정당화할 이유를 찾습니다.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으면 마음이 조금 풀어지지만 자존감을 회복하기에는 모자랍니다. 자신이 그 사람에게 그저 그런 사람이었다는 인식은 마음의 흉터를 남깁니다. 잊히는 경험이 반복되면 남이 나를 잊지 않도록 신경을 쓰며 살아야 하니 삶이 너무 힘듭니다. 무의식의 영역에서는 잊히는 것이 버려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입니다. 영원히 잊힌다는 것은 무의 존재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힐 것 같은 불안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자신이 잊혔음을 깨닫는 순간 불안은 공포와 우울로 모습을 바꿉니다. 영국 분석가 로널드 페어베어는 관계 추구의 욕구가 인간을 움직이는 큰 힘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망각되는 것에 가장 예민한 사람은 아마도 연예인과 정치인일 것입니다. 그들이 대중에게 잊힌다면 직업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일을 막으려고 흔히 무리한 말을 하거나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주목을 끕니다. 탄로가 나서 악명을 떨치더라도 잊히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귀는 사람이 헤어지자고 할 때는 차분하게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진심으로 헤어지자는 것인지 잊히지 않으려고 내 마음에 예방주사를 놓은 것인지 헤아려야 합니다. 진심이 아닌 예방주사라면 자존감이 낮을수록 자신이 잊힐까 불안해합니다.
그 사람이 헤어지자고 하는 말을 자신의 옆에서 격려하고 위로하며 기억해 주길 바라는 소망으로 번역해서 공감하면 관계는 이어질 것입니다. 욕망의 양면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기억의 희망이 앞면에, 망각의 소망이 뒷면에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관계를 희망하면서도 홀로 있을 자유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미움을 같은 사람에게 동시에 느끼는 양가 감정과 비슷합니다. 이는 무의식의 작용이어서 스스로는 거의 깨닫지 못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야만 잊지 않고 잊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 저장된 그 사람의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다면 잊지 않고 잊히지 않습니다. 왜 다 큰 어른이 급할 때 엄마를 소리내서 찾을까요? 눈앞엔 없어도 마음속 엄마가 도울 수 있다는 평소의 믿음이 갑자기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도 망각에 대한 불안이 반영됩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남들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려 합니다. 그것에 몰입할수록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은 늘어납니다. 지나치면 남이 보는 내가 아닌 내가 보는 나에게 점점 멀어집니다. 벗어나려면 실제로 얼굴을 보면서 만나 대화하는 관계로 균형을 맞추어 보충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잊어버리는 것보다 심한 망각이 있을까요? 과거의 나에게 매이면 현재의 나를 잃어버리고 내 정체성과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인생이 흔들립니다. 슬픔의 유효 기간을 설정하자. 미국 학회장에서 만났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가끔 그간의 사정을 편지로 듣기는 했습니다. 그가 격하게 말을 뱉어냈습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그렇게 말하면 절대로 안 된다 라고. 평소에 이성적이고 차분한 모습과 너무 달라 당황했습니다. 젊은 아들을 암으로 잃은 노년의 그는 아직 우울과 분노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미국 정신의학회가 펴낸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의 애도에 관한 내용을 비판한 것입니다. 애도를 끝내야 하는 기간을 너무 짧게 규정한 내용이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화를 낸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도 소용없이 자식을 앞서 보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출생은 상실입니다. 어머니 자궁 안의 편안함과 안전함을 바깥 세상으로 나오면서 잃어버리는 행위입니다. 사람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사람, 자리, 물건, 돈은 물론이고 이상, 소망, 꿈, 희망을 떠나보냅니다. 으뜸은 배 아파 낳아서 정성으로 키운 자식을 잃는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배우자의 경우도 못지 않습니다. 삶은 상실의 연속입니다. 상실에는 애도가 뒤따릅니다. 애도의 과정이 순탄하면 빈 마음이 채워지고 삶이 이어집니다. 심하게 겪으면 우울증이나 정신병 같은 후유증도 생깁니다. 애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마음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으니 주변 사람들이 참고 보살펴야 합니다.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이 보이고 목소리까지도 들린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애도 과정은 기찻길 같습니다. 잃어버린 대상을 놓아주고 싶은 마음과 붙잡고 싶은 마음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팽팽한 긴장 상태가 만들어지고 갈등이 자리를 굳힙니다. 주변 사람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킬 정도로 갈등의 힘은 강합니다. 출근길 그 현수막은 늘 그 자리에 펄려갔습니다. 오래전에 실종된 자식을 찾으려는 부모의 눈물이 낡은 현수막에 담겼습니다. 보는 이의 마음에 눈물이 번집니다. 현수막에 빗바랜 실종 문구는 살아있어 달라는 외침, 기도입니다. 신랄 같은 희망이 멈춘 애도는 고문입니다. 장례 절차는 모든 문화권에서 복잡합니다. 세월이 축적한 애도의 모습이 절차에 녹아 있습니다. 규범과 의례를 따라 치르는 장례는 망자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지만 산 사람들의 애도를 숙성시키는 배려입니다. 애도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평생 가기도 합니다. 서두른다고 되지 않습니다. 세월이 가면 기억이 희석될 뿐입니다. 애도 과정에 나타나는 방해꾼을 조심해야 합니다. 휘말리면 부작용이 크게 오래 남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은 애도 과정이 더 취약해집니다. 마음을 알아준다며 생색내던 방해꾼은 목적을 이루면 모습을 감춥니다. 발목이 잡힌 애도는 몸과 마음을 모두를 위협합니다. 식사, 수면, 운동이 흔들립니다. 앓고 있던 병이 심해집니다. 마음의 부담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흡연이나 음주로 덜어내다가 더 나빠집니다. 불안, 우울, 분노는 애도의 동반자입니다. 분노가 표출되면 도움 주려는 사람을 밀어냅니다. 위로받지 못하면 외로움이 따라옵니다. 남을 향했던 분노가 자신에게 되돌아오면 죄책감으로 이어지고 심하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애도 과정이 순조롭지 않으면 상실로 고통받는 사람이 희생을 크게 치릅니다. 잃어버린 자식에 대한 기억과 자신의 삶 사이의 심리적인 거리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자식의 죽음에 책임을 지려는 순간 부모의 삶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자식을 따라가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누구도 어쩔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일생의 행복으로 복귀하는 것을 나쁜 부모의 배신으로 자식을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행위로 여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죄책감을 느낀다면 애도는 어려워집니다. 자신을 스스로 너무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섭섭함, 분노, 사회적 고립이라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삶을 다시 찾는 길이 멀어집니다. 평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조금도 이해 못한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사람 사는 형편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섭섭한 말을 들어도 원수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나도 남의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으니 모두 다 나를 떠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식을 기억하는 일만 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먼저 떠난 자식도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식의 죽음에 따른 죄책감, 일탈, 애도에 관심이 있다면 이탈리아 영화 아들의 방을 권합니다. 정신분석가도 삶에서는 평범한 인간임을 발견할 것입니다. 상실과 애도는 삶의 공기처럼 존재하고 있어서 피할 수 없으니 순리대로 겪어야 참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영화는 전합니다. 애도하며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남은 사람들이 자신을 애도하도록 하는 묘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퇴직하는 이들을 위한 심리학. 문이 안 열립니다. 당황하고 불안합니다. 퇴직하는 날입니다. 근무 시간 종료까지 몇 시간이 남았는데 출입증이 작동이 안 됩니다. 격리 불안이 가슴을 파고듭니다. 퇴출당한 느낌이 확 닥쳐옵니다. 무슨 일일까? 교수 연구실 구역에 등록된 출입증 내역을 너무 일찍 삭제했다고 합니다. 수습은 되었지만 기분 좋을 리 없습니다. 다행히 글쓰기 소재가 생겼습니다. 사직, 퇴직의 실체는 상실입니다. 하던 일을 잃는 것입니다. 일은 과연 내게 무엇일까요? 일은 도전, 관계, 협동, 돈을 상징합니다. 일은 자아 정체성의 한 축입니다. 일이 있으면 쓸모 있는 사람이고 없으면 방치된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일은 삶의 틀입니다. 일이 없으면 생체 리듬 혼란, 불면증,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오래 해오던 일을 떠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리할 것도 준비할 것도 많고 마음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불안, 두려움, 현직 동료에게 느끼는 복잡한 감정이 마음에 들락달락합니다. 감정의 폭풍이 몰려오면 마음의 균형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거세된 느낌을 느끼면 최악입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밀려나가는 것이면 고통은 최고조에 이릅니다. 사직이나 퇴직도 상실이니 애도의 대상입니다. 마음의 고통을 외면하려면 눈 가리고 아웅해봤자 부작용만 겹습니다. 기대와 현실, 희망과 절망을 오락가락하면서 하나씩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마음은 평생 단계를 밟으면서 발달합니다. 사직, 퇴직도 예외가 아닙니다. 현실을 빨리 인정해야 대책을 잘 세울 수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퇴직 이후의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 삶의 의미를 성찰해야 자포자기에 빠져 은둔자로 살지 않고 지속 가능한 삶을 이룹니다. 퇴직이 곧 영원한 무직은 아니지만 결국 아무것도 다시 시작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은 떨치기 힘듭니다. 서둘러 단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극복법은 자신에게 딱 맞는 퇴직의 의미를 찾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늘 부담입니다. 익숙했던 과거와 헤어져야 합니다. 연착륙의 비결은 학습과 훈련입니다. 서류 복사부터 은행, 우체국, 대중교통 이용법까지 새로 배워야 합니다. 모두 기꺼이 해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이 단절되어 생긴 금단 증상을 잘 다스려야 적응에 성공합니다. 과거의 자기 이미지에서 못 벗어나면 실패합니다. 매일 아침 지난 세월 대단했다. 앞으로도 화이팅. 이렇게 외칩시다. 가족이 눈치를 주면 속으로 해도 됩니다. 매일 몇 번씩 부끄럽게 생각하지 맙시다. 자존감 살리기에 그것이 보약입니다. 몸도 건강하게 관리합시다. 바빠서 챙기지 못했으니 돈과 시간이 들어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어리석음을 피하려는 것입니다. 되돌아봅니다. 생각이 들쑥날쑥 이어집니다. 의미 있게 산 것 같기도 헛되게 산 것 같기도 합니다. 혼란스럽지만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살아온 인생의 의미는 주관적이어서 이랬다 저랬다 잘 변합니다. 죽 끓이듯 해서 믿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는 코끼리 더듬기입니다. 코를 만지면 코, 몸통을 만지면 몸통, 꼬리를 만지면 꼬리라고 합니다. 그때그때 기분에 영향을 받습니다. 성공한 삶, 실패한 삶의 구분은 변덕을 자주 부립니다. 성숙한 자세로 남과 비교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평가합시다. 퇴직 전에 했던 일을 계속하길 원하시나요? 누구나 익숙한 일을 좋아합니다. 낯선 일은 찾기도 시작하기도 힘듭니다. 전문가는 자신의 분야를 떠나기 싫어합니다. 위태롭게 느낍니다. 그 분야에서 개근상도 우승상도 받았다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여의치 않으면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라고 생각하고 용기를 내서 종목을 바꿔야 합니다. 사직이나 퇴직을 하면 여기저기 문제가 기다립니다. 건강 문제, 가족 문제, 돈 문제입니다. 형편에 따라 혼자서 견딜 궁리도 해야 합니다. 같이 살아도 월급을 타오던 시절 가족이 아닙니다. 직장 후배에게도 현직이 아니니 말이 먹히지 않습니다. 건성으로 듣는 눈치입니다. 삶의 위기가 닥쳤다는 느낌이 확 닥칩니다. 퇴직자의 마음은 말랑말랑해야 합니다. 융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보살피면서 관계를 다듬어야 합니다. 굳어진 마음을 풀고 펴면 갈등과 충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너무 멀리 있는 목표를 쳐다보지 말고 눈앞의 작은 일부터 빨리 꾸준히 실천하면 좋습니다. 사소한 취미생활도 자존감을 지키는 데 쓸모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잊으면 회복하기 힘듭니다. 융통성은 관계를 위해, 자아상실 예방은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필요합니다. 퇴직 생활의 실체는 할 일과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잔병을 잘 치르고 스트레스에 취약해집니다. 사소한 일에도 섭섭해합니다. 건강을 위한다며 홀로 등산을 가지만 이는 세상과 등지려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같이 있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시간이 많으니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가족은 더 잘 보입니다. 관심과 배려라는 이름으로 간섭하다가 충돌합니다. 집 밖의 모임에서는 더욱 말을 아껴야 합니다. 한턱 쓰는 능력이 사라졌으니 꼭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인생의 판이 달라졌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면 가능성이 보입니다. 목적지를 정하고 늦기 전에 부지런히 걸어야 합니다. 낯선 곳에서 하는 낯선 경험도 나쁜 일이 아니라면 회피하지 맙시다. 걷다가 과거가 그리워서 뒤돌아보면 넘어집니다. 너무 멀리 보면 길이 안 보입니다. 옆에서 찾아야 합니다. 새로운 기회가 저절로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내가 나서서 찾아야 합니다. 집중하고 몰입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잃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얻을 것도 있습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책은 지금 챕터별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제가 오늘 읽은 부분이 상실감 다루기 편인데 다음에 정체성 다루기, 자기의 다루기 이쪽 챕터도 읽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다음에 다시 다른 부분은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